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미지 처리팀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홍지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 중 하나인 딥 클러스팅으로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2018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에는 한지수, 최준용, 이인규, 양기창, 조용민, 허다운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발표의 내용에 부록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논문의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딥 클러스터링은 언스퍼바이즈드 메소드 중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 속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미지넷과 같은 거의 130만 장의 거대한 데이터셋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내기에는 부족해졌고, 또 이런 거대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 사실상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과 더불어서 라벨링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시키는 언스퍼바이즈드 메소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왼쪽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문제를 푸는데요. 이미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도 라벨을 이용해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수도 라벨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제 오른쪽에 예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오른쪽 예시처럼 이미지를 회전시켰을 때 회전된 이미지의 각도를 슈퍼비전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두 번째 이미지처럼 변형된 형태, 이미지의 변형된 형태는 시각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유사해야 함을 슈퍼비전으로 이용한 것까지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 이런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품으로써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시킨 후에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만 트랜스퍼해서 파인 튜닝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트랜스퍼 할 때 푸는 문제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다른 내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에 트랜스퍼하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비교를 위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트랜스퍼했을 때 성능과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과 같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위한 수도 라벨을 만들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두 그림은 다양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요. 클러스터링에서 가장 유명한 K-민스와 또 찾다 보니까 있었던 민 시프팅을 나타냅니다. 클러스터링은 주어진 데이터들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집단을 정의하고 데이터 집단에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점을 찾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방법인 딥클러스터는 대표적인 K-민스 알고리즘을 이용했지만 부록에서 다른 알고리즘으로도 실험했고 유의미한 성능을 보임으로써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럼 저자들은 왜 클러스터링이란 방법을 사용하게 됐을지를 얘기해 보면, 화면의 그림에서 첫 번째는 알렉스넷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초기화하고 이제 픽스시킨 다음에 덴스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경우의 성능. 두 번째는 그냥 모델이 단순히 1000개의 클래스에서 무작위로 예측했을 때 성능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모델의 피처들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찍었을 때 성능인 0.1%에 비하면 매우 큰 12%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12%가 덴스 레이어의 성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자들은 이 12%가 의미하는 게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주는 구조적인 이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피처 익스트랙터가 주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데이터 집단의 특성을 찾아내는 클러스터링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글귀는 그거에 관련된 논문의 일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이 클러스터의 목적 함수,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클러스터링의 목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게 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떤 피처들을
어떤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의 유용한 피처들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게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어떤 이미지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보통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가져오고 파인튜닝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경우에 슈퍼바이즈드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얻기 위해서 언라벨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했었던 건가요? 네, 이제 뭐 아까 앞서 소개했던 이피션트넷이나 뭐 그 이전에 VGGnet, 뭐 레즈넷, 구글넷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미지 분류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마지막에 네. 결국에는 이 이미지는 뭐 개다, 고양이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위해서는 이미지 자체에다가 라벨링을 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미지의 개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커지는데, 딥러닝의 특성상 이미지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데, 이제 130만 장의 이미지의 데이터셋도 이제 더 이상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죠. 그럼 그런데 지금 이거 네, 클러스터라는 게 지금 프리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썼던 프리트레이닝 걸 가지고 파인튜닝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 혹시 뒤에 설명하시나요? 그거 너무 뒤로 온 것 네, 같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네. 파인 튜닝을 할 때 성능이 좋은 게 목적인데, 네.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얻기 위한 방법이 이제 퍼스트 스텝에 나와 있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네. 프리텍스트 태스크 과정이 우리가 그냥 슈퍼바이스드 메소드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특정 클래스다라고 슈퍼비전을 주면 되는데, 라벨이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를 슈퍼비전으로 써야 할까를 고려할 때, 오른쪽에 두 개의 그림처럼 그냥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다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시킨 사진, 180도 회전시킨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들의 각각 라벨로 첫 번째 회전 안 시킨 건 0도다, 회전시킨 건 90도다, 180도다 이렇게 라벨을 줘서 그거를 슈퍼비전으로 주겠다는 게 프리텍스트 태스크인 거죠. 클러스터링은 이제 그런 프리텍스트 태스크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예시는 지금 새가 앵무새 그러니까 새가 네, 있는데 네, 새라는 라벨은 일단 기존에 있고 돌린 애들에 대한 게 언레이블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새라는 라벨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라벨이 쓸모가 없는 거죠, 이 학습에서는.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회전된 각도만 라벨로 사용하고, 이게 새라는 건 의미가 없죠, 이 학습 과정에서. 이제 근데 이제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정보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걸 텐데 네. 새를 군집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큰 새, 작은 새, 뭐 중간 새 이렇게 나눈다면은 그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했던 게, 이런 구조적인 이점으로 우선은 알렉스넷이라는 뭐 엄청 고전적인 모델인데, 얘를 사용했을 때 그냥 어떤 CNN 모델 자체가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과 뭐 예전에 사용했던 덴스 레이어로 이루어진 클래시파이어로 구분해서 본다면, 지금 이 경우는 알렉스넷의 앞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들은 전부 다 무작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값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픽스한 다음에 뒤에 덴스 레이어만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12%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가 주는 피처 벡터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조합해서 클래시파이어가 성능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더니, 이게 컨볼루션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건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피처 벡터들이 있잖아요, 모든 이미지들에. 그러면 현재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트워크가 주는 구조적 이점 자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클러스터링으로 어떻게 모이는지 이 상태에서 그걸 확인하게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그래서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본격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에서 제시한 그럼 딥 클러스터가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이제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과 유사하게 이제 먼저 라벨이 없는 이미지 데이터들을 무작위로 초기한 알렉스넷, VGG넷, 이제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CNN 네트워크가 들어와도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피처 익스트레드로 사용해서 피처 벡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를 클러스터링해서 수도 라벨을 만드는데 이후 이렇게 만들어진 수도 라벨을 이용해서 슈퍼바이즈드 메서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거는 되게 러프한 그림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수식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언라벨 데이터를 피처 벡터에 먹여서 얻은 피처 벡터들을 클러스터링해서 센트로이드 매트릭스 C를 얻습니다. 이제 피처 벡터의 차원이 D라고 친다면 피처 익스트랙트를 거쳐서 나온 이후 그 벡터의 차원이 D라면 D라고 하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센트로이드의 개수를 K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C의 쉐입은 D by K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할 수도 라벨은 수도 라벨 YN의 차원은 K 차원이 됩니다. 이제 따라서 모델이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 풀어야 할 태스크는 K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수도 라벨이 K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센트로이드 매트릭스 C를 클러스터링을 통해 구했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수도 라벨 Y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라벨 YN을 구하고 이때 원소의 YN의 원소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기존의 뭐 원핫 상태의 그런 라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YN을 구했으면 이제 이미지에 대한 대응되는 라벨이 구해졌기 때문에 이를 슈퍼비전으로 이용해서 일반적인 슈퍼바이드 메소드처럼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두 번째 식 화살표 아래에 있는 식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생기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은 클러스터링 하는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모든 피처 벡터들을 2차원으로 시각화했고 파란색 점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센트로이드의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델을 배치로 학습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선 매 에폭마다 클러스터링을 수행했을 때 에폭 1에서 이터레이션에 따른 피처 벡터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좀 극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클러스터링에 의해 얻은 센트로이드가 데이터 분포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센트로이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우리가 학습에는 이런 센트로이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구한 수도 라벨을 이용합니다. 이제 저자들은 에폭 1에서 센트로이드 매트릭스와 에폭 2에서의 센트로이드 매트릭스가 너무 많이 다르고 따라서 수도 라벨이 각 에폭마다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게 학습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새로 클러스터링을 하면 되는데 이제 단순히 매 에폭마다 클러스터링 했을 때도 클러스터링의 학습 시간이 전체 학습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행인 거는 매 에폭마다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도 학습이 이루어지긴 해서 유의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상관이 없나 싶어서 n번째 에폭마다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성능이 상대적으로 매 에폭마다 클러스터링 했을 때보다 낮았고 그래서 이 현상이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침을 저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도 학습이 안정적인 이유를 추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트리비얼 솔루션의 존재입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하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제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예측해버리는 트리비얼 솔루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 부분에서 잘못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첫 번째 화살표 왼쪽에 있는 분포를 보면 모든 샘플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기 때문에 올바른 클러스터링이 아닙니다. 파란색 점을 보시면 주변에 아무런 데이터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센트로이드 매트릭스를 통해서 얻은 수도 라벨은 특정 클래스에 치우쳐져 있을 것이고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단순히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클래스로 예측해도 로즈 펑션이 매우 낮게 나오는 트리비얼 솔루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문제이긴 합니다. 클러스터링 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화살표 위에 보시면 이런 비어있는 파란색 점을 단순히 빨간색 점 근처로 이동만 시켜주고 다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도록 만들어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는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아래쪽에 제일 첫 번째 분포를 보시면 저 분포를 봤을 때 클러스터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클러스터링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도 라벨을 만들어버리면 모든 데이터가 특정 수도 라벨로 치우쳐져 있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피처들의 분포가 점점 한쪽으로 모여버리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제 이거는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서도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가 너무 많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단순히 각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의 역수를 뭐 로즈 펑션에 곱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로즈 펑션 상에서 각 클러스터의 데이터 개수를 고려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클래스 넘버 K는 네. 그러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가요? 아니면은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K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영향에 관한 예비 실험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컨브넷에서 나온 피처들을 이제 2차원으로 옮기잖아요. 우선은 설명을 위해서 단순히 2차원으로 시각화해서 옮겨서 보여드렸는데 실제 사용에서는 2차원으로는 안 하고요. 피처 벡터들을 이제 PCA를 통해서 256차원으로 옮겨주고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논문에 원래는 그러면은 PCA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몇 차원 정도 되나요? 이제 이거는 구조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모델의 구조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이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피처 벡터의 크기가 제각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뭐 고정된 크기로 넣어주면 이제 그것도 고정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방법은 그러면 앞에서는 K-민즈랑 이제 민 시프팅 설명해 주셨는데 둘 중에 네. 논문에서는 어떤 방식 사용했나요? 논문에서는 K-민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험했고요. 이제 민 시프팅을 나타낸 건 그냥 클러스터링에 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의미로 적은 거지 뭐 논문에서 사용했다는 의미로 표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K-민즈로 이제 논문에서는 사용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도 라벨링을 붙여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켰다. 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는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구한 수도 라벨의 성능이 이제 괜찮게 나오는 이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어떤 에폭마다 수도 라벨이 급격히 변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안정적인 이유, 그리고 클러스터의 개수 K가 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예비 실험과 통상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들의 평가 매트릭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성능,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습된 피처들이 어떤지를 시각화하기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 결과를 논하기 전에 실험에 사용된 몇몇 방법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 같은 경우는 예비 실험에서 뭐 트루 라벨과 수도 라벨 간의 뭐 상호 연관성
혹은 현재의 폭과 이전의 폭의 스토러벨 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두 가지 벡터가 있다면 두 가지 벡터가 서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벨 필터는 이제 이전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메소드들이 어떤 색깔에 대한 정보를 프리텍스트 태스크 해결을 위한 쇼컷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포착이 되어서 이럴 경우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쪽 그림에 그 여성 그림이 소울 필터를 적용하기 전, 적용한 후고 아래쪽이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학습된 모델의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필터를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제 색깔 정보를 사용한 걸 보시면 이 첫 번째 필터가 보통 첫 번째는 되게 로우한 정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색깔 정보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이런 색깔 정보를 빼니까 오른쪽은 좀 더 엣지에 관련된 정보들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비 실험에서는 수도 라벨이 슈퍼비전으로서 타당한지, 또 왜 학습이 잘 되는지, 또 K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실험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A는 트루 라벨과 수도 라벨 간의 NMI를, B는 이전의 폭과 현재의 폭의 수도 라벨 간의 NMI를, 이제 C는 K의 값에 따른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서 디텍션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제 A를 보면 학습이 진행될수록 NMI가 높아지고 0.45 정도에서 수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가 유의미한 정도이므로 수도 라벨이 슈퍼비전으로 사용되기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트루 라벨이 사용된 이유는 이제 어떤 슈퍼비전이 피처러닝의 관점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현실적 슈퍼바이즈드 메소드가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서 사용되는 트루 라벨과 수도 라벨 간의 NMI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B를 보면 이전의 폭과 현재의 폭에서 수도 라벨의 NMI가 학습에 따라 증가하고 0.7 정도의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앞에서 논한 이제 클러스터링을 몇 번째 에폭마다 해야 되는지 관련된 실험으로 0.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 에폭마다 새롭게 클러스터링을 하더라도 실제로 클러스터링 되는 것은 전체의 한 30% 정도밖에 불과하므로 각 에폭 간의 수도 레벨 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학습이 안정적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는 K가 10,000개 정도에서 최고 성능을 보입니다. 저자들은 좀 나이브하게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1000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프리트레인 모델을 위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했기 때문에 1000개 정도에서 최고 성능을 나타낼 걸로 예상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것보다 약간 과하게 K의 개수를 설정해야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실험을 끝내고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메소드들과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입니다. 여기서 피처 익스트랙터는 픽스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클래시파이어만 파인 튜닝하여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의 성능이 각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얻은 피처들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처는 학습된 거 그대로 픽스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랜덤은 구조는 동일한데 모든 파라미터를 무작위로 초기화해서 사용한 것이고 플레이시스 라벨과 이미지넷 라벨은 각각 그 데이터셋에서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로 사용해서 학습한 후에 각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퍼했을 때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제 각 열에서 컨브 1, 2 등등은 컨브 1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레이어 1 뒤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붙인 거, 컨볼루션 5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1에서 5까지 다 사용하면서 맨 뒤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붙인 거에서의 성능을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별로 성능을 측정하는 이유는 여러 연구들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층이 깊어질수록 지금 모델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의 스페시픽해짐을 밝혔고 따라서 많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가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스페시픽한 마지막 층보다는 그 전층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별로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컨볼루션 1과 2에서는 다른 방식이 딥클러스터보다 좀 우세한데
3, 4부터는 딥 클러스터가 성능이 좋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시스 라벨, 플레이시스 데이터셋으로 트랜스퍼한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 이미지넷을 트랜스퍼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컴브 3을 보면, 컴브 3과 4를 보면은 한 1.5%에서 2% 정도의 성능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제 이는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트랜스퍼해도 이제 플레이시스 데이터셋과 이미지넷 데이터셋처럼 도메인이 달라지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마지막 층보다 그 전층에서 성능이 뛰어나고, 또 이렇게 도메인이 달라졌을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입니다. 이제 아래쪽은 딥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의 각각의 컨보루션 레이어의 필터들의 액티베이션을 최대화하는 이미지들을 형상화한 건데요. 이제 위쪽 줄을 보시면 이제 딥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어떤 슈퍼비전 트루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셀프 슈퍼비전을 이용해서 학습했지만 각각의 피처들이 점점 층이 깊어질수록 고차원된 정보들을 가짐을 알 수 있고, 이제 또 아래쪽 열을 보시면 아래쪽 열의 각각 두 번째 9개의 사진들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와 가장 어떤 데이터셋의 이미지 중에서 액티베이션이 가장 높은 이미지 9개를 가져온 건데요. 이제 컴브 5와 컴브 3이 거의 똑같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는데, 이거는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스페시픽 해줬기 때문에 뒷단의 열이 이제 컴브 3보다 조금 더 하이 레벨에 추상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프리텍스트 태스크들이 컴브 5보다 컴브 4나 3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습된 피처들을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트랜스퍼했을 때 성능을 보겠습니다. 이제 디텍션 할 때는 FastRC에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용했고요. 각 열은 컴브 1, 2와 유사하게 FC6에서 8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6에서 8만 파인 튜닝 했을 때, 그리고 올은 말 그대로 전부 파인 튜닝 했을 때 성능을 나타냅니다.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랜덤 초기화한 모델을 이용해 모든 층을 파인 튜닝한 것의 성능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딥 클러스터보다는 못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랜덤 모델을 올 파인 튜닝한 거는 사실 특정 데이터셋에서 어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을 새로 학습시킨 것과 동일하고, 이건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학습과 유사한데, 이때의 성능이 딥 클러스터보다 못하다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진다면 이렇게 학습된 딥 클러스터가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필터들의 액티베이션을 최대로 하는 이미지들을 모아서 필터들이 어떤 것을 잡아내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앞에서 봤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사진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모았고요. 봤을 때 첫 번째 줄에서는 딥 클러스터를 통해 학습된 피처들도 충분히 유사한 객체들을 잘 잡아낼 수 있고, 또 두 번째 줄에서는 필터 119의 경우를 보시면 가운데에 어떤 물체는 포커스되고 배경은 블러해지는 거, 182 같은 경우는 좀 원근감이 살아있는 듯한 스타일, 이제 97과 116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잘 잡아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학습된 피처들도 충분히 괜찮은 것들을 잡아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장표에서 네. 그 테이블의 각 값들이 의미하는 게 어큐러시인가요? 네, 어큐러시입니다. 그리고 예. 네. 네, 어큐러시. 그리고 여기 그 장표 이름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러면은 이 각 값들이 이제 이 컴포넌트를 지나고 나온 이제 피처 벡터들로 어떤 모델,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는데, 혹시 어떤 모델을 사용한 건가요? 피처 벡터 나온 걸로
리니어 네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로 성능 측정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델타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트랜스파 했을 때 클래시파이어가 달라지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저 클래시파이어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썼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멀티레이어 퍼스트론인데 뭐 액티베이션이 빠졌다던가 그런 걸 레이어 두 개를 네. 썼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피처의 스트레터가 뽑은 피처들의 정보만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서 내놓 예측을 했을 때 성능을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그 맨 마지막에 그 네. 실험 그거 한번 보면은 여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네네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에서 그 비슷비슷한 사진을 그 이미지를 뽑아냈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비슷한 거를 요걸 좀 매저할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뭐 제시된 거는 없었나요? 정량적으로 이렇게 뭐 수치적으로 나타. 네, 그거는 코사인 시뮬러리티 그런 거 말고 뭔가 좀 따로 다른 뭔가 유사도를 매저할 수 있는 그런 거 제시한 게 없었나? 네, 그런 거는 제시한 게 없는데 어떤 시각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들이라는 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네네. 생성 모델에서도 좀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던 문제라서 아마 여기 논문에서 제시한 게 없고 최신 어떤 겐 관련된 논문에서 그런 걸 제시했다고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혹시 트랜스퍼 러닝 실험 결과 부분표 있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네네, 거기서 이미지넷이나 그런 데이터셋을 쓴 거 같은데 데이터셋을 전부 다 트랜스퍼 러닝에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만 사용을 한 건가요? 트랜스퍼 러닝의 이제 의미가 데이터셋이 조금만 있을 때 이제 다른 거 학습한 거를 이제 파인 튜닝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 데이터셋을 다 써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면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은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때 네. 성능입니다.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 전부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인 시키고 이제 트랜스퍼 했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파스칼 VOC에서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과 YFCC 100M 데이터셋을 비교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저자들은 이제 딥 클러스터가 어떤 잘 정돈된 데이터셋인 이미지넷에서만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앞에서 K에 대한 실험을 측정할 때 기준점이 1000이라는 게 있다는 게 사실 언라벨드된 데이터라면 그런 K의 기준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제 그런 K라는 기준점도 없고 이미지넷처럼 어떤 분포가 잘 고르게 형성되지도 않은 YFCC 100M이라는 데이터셋에서 딥 클러스터가 잘 동작함을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처럼 아키텍처의 성능이 좋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알렉스넷에서 VGG로 바꿨을 때 VGG에서 레즈넷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딥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학습시켰을 때 성능이 좋아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도 비교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평가하는 매트릭,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들이 전부 다 클래스 레벨에 비교만 하고 있고 각각 피처들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스턴스 레벨의 성능을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때의 성능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제일 마지막 거에만 조금 덧붙이면은 이제
클래스 레벨의 비교를 잘한다는 것과 인스턴스 레벨의 비교를 잘한다는 게 따져보면은 클래스 레벨의 비교를 잘하면 비주얼적으로는 틀린 두 개의 이미지도 세멘틱한 의미가 동일하다면 같다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인스턴스 레벨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르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비주얼적으로 틀리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보신다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표는 각각의 디스커션의 결과인데 표기된 YFCC 100M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00M개의 데이터가 있지만 제대로 된 비교를 위해서 100M을 전부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지넷처럼 1M개만 사용해서 프리트레인 시켰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저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성능 하락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심지어 균형 잡힌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한 다른 방법, 베스트 컴페티터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디스커션인 모델을 알렉스넷에서 VGG로 바꿨을 때 슈퍼바이드 메소드에서처럼 성능 향상이 거의 있고 또 폭도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능은 이제 파스칼 VOC 디텍션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인스턴스 레벨 태스크와 이미지 리트라이벌 태스크를 수행했는데 엄청 간단히 말하면 이 이미지 리트리벌 태스크는 입력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외에 다른 데이터셋에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제 그 두 개의 이미지 간의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다른 언스퍼바이즈드 메소드들은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 비해서도 엄청 낮고 딥 클러스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낮은 반면에 딥 클러스터는 슈퍼바이즈드 메소드와 가장 차이가 적으면서 다른 방법들보다도 훨씬 월등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딥 클러스터를 통해 얻은 피처들이 어떤 인스턴스 레벨의 태스크에서 다른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에 비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이 논문이 컨트리뷰션한 건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들과 달리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되는 딥 클러스터를 제안한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로테이션이나 심플 두 번째에 있던 심CLR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 입상을 정방향으로 찍는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심CLR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일한 하나의 이미지를 어규멘테이션 한 두 개의 비주얼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걸 이용한 건데 이것도 사실 이미지에 대한 어떤 도메인 지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클래스 레벨 태스크에 치중된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달리 딥 클러스터는 그냥 모델의 구조적인 거를 이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극단적으로는 뭐 이미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수행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실험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딥 클러스터를 제안했다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제 마지막 디스커션에서 봤듯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평가 매트릭으로 인스턴스 레벨 태스크도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근데 이런 두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계속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가 제시될 때마다 각각 자신들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저런 매트릭이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앞에서 했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제 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에서의 성능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좀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스턴스 레벨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 네. 처음 부분인데요. 그 딥 클러스터에서의 그 클러스터링이 좀 원하는 위치로 잘 들어가지 않았을 때 리스타트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클래스가 뭐 지금 두 개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주시긴 했었는데요. 이건 네. 시각화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신 것 같고 아까 10,000개 정도의 그런 K라는 거를 부여를 했을 때 이 디스턴스를 저희가 한쪽에 뭐 쏠렸다 아까 말씀해 주신
특정 클래스는 값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한쪽 네. 클래스는 뭐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량화해서 리스타트를 하나요?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한 번 할 때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해서 최종적으로 센트로이드를 얻으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센트로이드가 비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센트로이드가 있으면 그냥 단순히 이동시켜 주는으로써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죠. 네, 그 이동 개념에서 또 조금 헷갈리는 게 그 네. 특정 멀티 클래스이기 때문에 네. 그 M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주 그냥 과포화된 클래스 한쪽에 평균 약간 옆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전체 클래스의 중간 정도쯤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지 비슷할 이 경우는 네. 혹시 저 위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클러스터에 조금이라도 적게 할당이 돼 있으면 걔는 움직이진 않고 완전히 비어있는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은 클래시피케이션과는 좀 관련이 좀 덜 해요. 왜냐하면 그냥 수도랍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어있는 게 있으면 이동시킨다는 표현보단 그냥 걔를 없애고 새로운 쪽에다 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그럼 클러스터링을 뭐 그 MT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는 뭐 MT 클러스터가 있을 네. 경우에는 뭐 다시 클러스터링을 리포지션해서 리이니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돌린다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한쪽에다 몰아놓고 클래시파이어로 갔다가 다음 이터레이션에 업데이트 되기를 기대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처음에 말하신 게 더 의미에 맞아요. 제가 말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